아따, 주인님들. 오늘도 잘 지내셨소? 춘심이가 또 재미나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으니께 얼른 앉으시고 귀 쫑긋 세워두소. 저기 남쪽 땅, 달빛 곱게 내리는 어느 시골 마을의 월하, 이선준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답니다. 아따, 이름 한번 달밤처럼 그윽하지요? 허나 그 이름과는 달리 선비의 처지는 한겨울 달빛처럼 시리고 외로웠지요. 본래는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양반가 자제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바람에 그만 홀어머니 모시고 이 외딴 시골까지 흘러들어와 살게 된 것이랍니다. 선비는 밤낮 없이 골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습니다. 창호지 바른 문틈으로 희미한 달빛이라도 새어들면 그 달빛에 의지해 밤늦도록 글자를 들여다보았지요. 그의 꿈은 오직 하나,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홀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으니 몇 번이나 과거에 응시했지만 번번이 낙방에 쓴 잔만 마셔야 했지요. 그런 월하 선비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향단이라는 어린 여종이었습니다. 나이는 20살 될까 말까 한 처자였는데 월하 선비네 집안이 망하기 전부터 그 댁에서 잔심부름하던 아이였지요. 집안이 망하고 모든 종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향단이만은 홀로 남은 선비와 병든 노마님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지키고 있었답니다. 향단이는 월하 선비가 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낮에는 밭에 나가 김을 매거나 삭바느질을 해서 푼돈을 벌었지요. 밤이 되면 선비의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고 밤참이라도 마련하여 조용히 방 앞에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월하 선비는 진작에 붓을 꺾고 절망 속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하지만 월하 선비의 과거 길은 어찌나 멀고도 험한지 해마다 낙방 소식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비는 깊은 절망에 빠져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괴로워했지요. 나는 안 돼. 나는 가망이 없어. 이 무슨 낯으로 어머님을 뵙고 또 향단이 너를 본단 말이냐 하며 자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월하 선비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향단이었습니다. 그녀는 선비가 절망할 때마다 조용히 다가가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며 말했지요. 나리,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하늘이 큰 인물을 내실 때에는 반드시 시련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을 뿐 다음번에는 꼭 장원급제하실 것입니다. 향단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선비에 대한 깊은 믿음과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었지요. 선비가 다시 붓을 잡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없는 살림에도 어떻게든 과거길 노자를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기도 하고 밤에는 등잔불 밑에서 곱디고 온 술을 놓아 장에 내다 팔기도 했지요.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선비에게 새 붓과 종이를 사다 바치고 과거 보러 갈 때 입을 깨끗한 도포 한 벌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고 옷은 누더기였지만 선비를 향한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순수하고 헌신적이었지요. 향단아, 내 고생이 너무 크구나. 나 같은 놈 때문에. 월하 선비는 그런 향단이의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하지만 향단이는 언제나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나리,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나리께서 훗날 큰 인물이 되시면 소인의 이 작은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부디 기운 내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과거 길이 코앞입니다. 그렇게 월하 선비가 향단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속에서 다시 한번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무렵 평화롭던 시골 마을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양에서 신님 사또가 부임해 온다는 소식 때문이었지요. 새로 오는 사또는 어떤 인물일까? 마을 사람들은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술렁였습니다. 부디 어질고 백성을 아끼는 목민관이 오기를 바랐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만 되어있까. 아니나 다를까 새로 부임한 사또는 그야말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의 전형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번지르르하고 위험 있어 보였지만 속은 아주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위인이었지요. 한양에서도 권세 있는 집안 자제라는데 아비 빽 믿고 사또 자리를 꿰찼는지 나라실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제 입속 채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부임하자마자 온갖 구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수립이다. 사또 부임 축하연 비용이다. 흉년 대비 비축미다. 등등 듣도 보도 못한 세금 명목이 줄을 이었죠. 가뜩이나 가난한 시골 백성들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사또는 마을의 예쁜 처녀들을 보면 눈독을 들이고 수청을 강요하려 들거나 힘없는 백성들의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하는 등 온갖 못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관아는 백성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또와 그 밑에의 아전들이 제 배를 불리는 소굴로 변해버렸지요. 마을에는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가 깃들었습니다. 월하 선비 역시 이런 흉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런 자가 한 고을의 수령이라니 백성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겠구나. 그는 안타까워했지만 힘없는 자신이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라 그저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그 탐관오리 사또의 검은 마수가 자신에게까지 뻗쳐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날 그 탐관오리 사또가 월하 선비를 관아로 불러들였습니다. 월하 선비는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 싶어 불안한 마음으로 관아로 향했지요. 사또는 대청마루에 거만하게 앉아 월하 선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고을에서 글줄 깨나 읽는다는 월하 선비렸다? 듣자 하니 내 시 짓는 솜씨가 제법 뛰어나다 하더구나. 월하 선비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사또. 소인은 그저 부족한 글을 읽을 따름입니다. 허허, 겸손하기는. 사또는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너의 그 글재주를 한번 시험해 볼까 한다. 내 이번에 이 고을에 부임하여 백성들을 위해 어진 정치를 펼치고 있으니 나의 그 공덕을 칭송하는 시 한 수를 멋지게 지어 바치거라. 만약 내 마음에 흡족하면 내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사또의 속셈은 뻔했습니다. 자신의 치적을 과시하고 아첨하는 시를 지어 바치게 하여 그것을 한양의 아비에게 보내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는 수작이었지요. 또한 월하 선비가 자신의 말을 잘 듣는지 떠보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월하 선비는 사또의 그 뻔뻔한 요구에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사또의 명을 거역했다가는 무슨 화를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붓을 들어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든 성품이 어디 가겠소이까. 그는 결코 사또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하는 시를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을 보살펴야 할 목민관의 진정한 도리에 대해 은유적으로 표현한 뼈 있는 시 한 수를 지어 바쳤지요. 사또는 월하 선비가 지은 시를 받아들고는 처음에는 그럴듯한 문장에 만족하는 듯 했지만 이내 시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얼굴이 벌개졌다가 파래졌다가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월하 선비가 지어 바친 시는 탐관오리 사또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겉으로는 글솜씨는 제법이구나 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놈이 감히 나를 능멸해? 겉으로는 칭송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나를 비꼬았겠다 하며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지요. 그날 이후 사또는 월하 선비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어떻게든 그를 공영에 빠뜨릴 궁리만 했습니다. 그는 월하 선비가 지은 시의 글귀 하나하나를 트집 잡아 이것은 필시 불온한 뜻을 품고 조정을 비방하려는 것이다 라고 몰아붙이거나 내 놈이
감히 사또의 명을 가벼이 여기고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월하 선비를 압박하기 시작했지요. 우선 월하 선비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내 놈이 양반 행세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며 다른 집보다 몇 배나 많은 곡식과 돈을 요구했지요.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세금 폭탄까지 맞았으니 월하 선비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전들을 보내 월하 선비에게 얼마 남지 않은 가재도구를 차압하고 심지어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집과 손바닥만 한 밭되기까지 빼앗으려 했습니다. 내 이놈, 사또의 명을 어기고 세금을 체납하였으니 내 놈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너를 당장 옥에 가두어야 마땅하다. 사또는 월하 선비를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월하 선비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힘없는 자신이 어찌 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또에게 맞설 수 있겠소이까. 그는 절망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향단이는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에 눈물만 흘렸지요. 월하 선비가 사또의 계략에 빠져 꼼짝없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옥에 갇힐 위기에 처하자 보다 못한 향단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지요. 날이 향단이가 비장한 표정으로 월하 선비 앞에 섰습니다. 너무 상심치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입니다. 저에게 생각이 있습니다. 부디 소인을 믿고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월하 선비는 향단의 그 당찬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향단아. 내게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단 말이냐? 저 자는 사또인데 우리가 어찌. 날이 향단이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청명하게 빛났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고 뱀을 잡으려면 뱀의 약점을 알아야 하는 법입니다. 저 사또라는 자, 겉으로는 위세등등하지만 분명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약점을 찾아내어 역으로 이용해 보겠습니다. 향단이는 평소 눈치가 빠르고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재주가 있었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관아 주변을 맴돌며 사또의 행동거지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마침내 사또의 치명적인 약점 몇 가지를 파악해냈지요. 첫째, 사또는 엄청난 미식가라 진귀하고 맛있는 음식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것. 둘째, 그는 아첨에 약하고 남들에게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허영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아주 은밀하게 뒷돈을 챙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방법이 치밀하지 못하다는 것. 옳거니 이 약점들을 잘 이용하면 향단이의 머릿속에 기발한 계책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향단이의 첫 번째 작전은 바로 사또의 그 끝없는 식탐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돈을 탈탈 털어 아주 귀하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들고 직접 사또를 찾아갔지요. 사또 나리, 소인이 나리의 높으신 명성을 듣고 평소 흠모해 왔사옵니다. 변변찮지만 나리를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향단이는 아주 공손하고 아리따운 목소리로 사또에게 음식을 바쳤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는 진귀한 음식 냄새에 그만 정신을 못 차리고 향단이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향단이가 보는 앞에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치웠지요. 향단이는 그 틈을 이용하여 아주 교묘하게 사또의 경계심을 풀고 그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또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으면서도 은근슬쩍 월하 선비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선처를 바라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지요. 며칠 동안 향단이는 그렇게 사또에게 맛있는 음식을 바치고 그의 말벗이 되어주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사또는 어리고 아리따운 향단이가 자신을 흠모하여 그런다고 착각하고는 그녀 앞에서 점점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기도 하고 몰래 뒷돈을 챙긴 이야기를 은근히 흘리기도 했습니다. 향단이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관아의 아전 중 하나인 덕칠이라는 자에게 은밀히 접근했습니다. 이 덕칠이라는 자가 어떤 위인이냐 하면 사또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지만 속으로는 사또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는 약삭 빠르면서도 약간의 인정은 있는 그런 인물이었지요. 향단이는 덕칠이에게 작은 뇌물을 건네고 그의 환심을 산 뒤 사또의 비리가 담긴 장부나 문서 같은 것을 몰래 빼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향단의 기지와 덕칠이의 도움으로 월화선비는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향단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덕칠이가 슬쩍 흘린 월화선비 집안이 사실은 한양의 높은 양반과 연이 닿아 있다더라는 거짓 정보에 겁을 먹고 월화선비에 대한 압박을 잠시 늦추었기 때문이지요. 월화선비는 한숨을 돌렸지만 향단이는 이것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언제 다시 변덕을 부려 월화선비를 괴롭힐지 몰랐고 향단이 자신에게도 점점 더 노골적인 수작을 부리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리도 나도 모두 위험해진다. 더 늦기 전에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향단이는 월화선비에게 지금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시골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형암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월화선비 역시 향단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이대로 무기력하게 사또의 횡포에 휘둘리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향단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내 말이 옳다, 향단아. 우리가 이곳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월화선비의 목소리에는 다시 막막함이 서렸습니다. 그때 향단이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한양으로 가십시다. 한양으로 가자고. 월화선비는 향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리! 향단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지금 나리께서는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차피 과거를 보시려면 한양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저 사또의 눈치를 보며 불안하게 지내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걸고 한양으로 떠나 과거에 응시하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향단이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사또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었고 월화선비의 유일한 희망은 과거에 급제하여 자신의 힘을 키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향단이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한양에는 나리의 옛 스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라면 분명 나리께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리께서 과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월화선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향단이가 말한 스승은 젊은 시절 월화선비의 재능을 아끼고 그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지금은 조정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라면 정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지요. 그래, 향단아, 내 말이 맞다. 우리 한양으로 가자.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월화선비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향단이는 그동안 푼푼히 모아두었던 돈과 약간의 식량, 그리고 월화선비의 책 몇 권을 챙겼습니다. 덕칠이에게는 미리 약간의 돈을 찔러주어 자신들이 떠난 사실을 며칠 동안 사또에게 알리지 않도록 손을 써두었지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월화선비와 향단이는 어둠을 틈타 조용히 정든 초가집을 나섰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어떤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몰랐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과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월하 선비와 향단이가 야반도주하듯 한양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며칠 뒤에야 알게 된 탐관오리 사또는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시? 그놈들이 감히 나를 속이고 도망을 쳐? 당장 저것들을 잡아들이지 못할까? 그는 당장 포졸들을 풀어 두 사람의 뒤를 쫓게 했지요. 자신의 비리가 탈로 날까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난 월하와 향단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월하 선비와 향단이의 한양 가는 길은 처음부터 험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노자도 변변찮았고 험한 산길과 외딴 마을을 거쳐야 했으니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월하 선비는 평생 책만 읽었지 먼 길을 걸어본 적이 없어 금세 지쳐 쓰러지기 일쑤였고 향단이는 그런 선비를 부축하고 짐까지 짊어진 채 앞장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또가 보낸 추격대까지 바짝 따라붙으니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습니다. 추격대들은 길목을 지키거나 주막마다 두 사람의 인상차기를 알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지요. 두 사람은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몰래 길을 걷거나 혹은 아예 인적이 드문 험한 상일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한 번은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며칠을 굶주리며 헤매다가 으슥한 산장에서 하룻밤 묵어가려는데 그곳이 바로 산적의 소굴이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아이고, 하마터면 꼼짝없이 산적들 손에 죽거나 잡혀갈 뻔했지요. 하지만 그때도 향단의 기지가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산적 두목에게 접근하여 사실 우리는 저 아래 탐관오리 사또에게 쫓기는 몸이다. 사또가 백성들에게서 긁어모은 재물을 우리가 훔쳐 달아나는 중인데 그 보물의 절반을 줄 테니 우리를 숨겨달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탐욕스러운 산적 두목은 그 말에 솔깃하여 두 사람을 숨겨주고 오히려 사또의 추격대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주기까지 했답니다. 또 어떤 날은 험한 고갯길을 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월하 선비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향단이가 몸을 날려 그의 옷자락을 붙잡아 간신히 구해냈지요. 향단이가 아니었더라면 월하 선비는 벌써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온갖 고초를 겪으며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험난한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의 신뢰와 애정은 더욱 깊어져 갔지요.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월하, 선비와 향단이는 꿈에도 그리던 한양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오느라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희망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어리고 있었지요. 월하 선비는 곧장 자신이 젊은 시절 가르침을 받았던 옛 스승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스승은 현재 조정에서 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아주 덕망 높고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월하 선비는 스승이라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도움을 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지요. 스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초라한 행사에게 제자를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월하 선비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깜짝 놀라며 반갑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월하 선비가 그동안 시골에서 겪었던 억울한 사연과 탐관오리 사또의 횡포, 그리고 향단의 헌신적인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는 크게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지요. 아니, 세상에 이런 악독한 놈이 있단 말인가 괘씸한지고 그리고 향단이 저 아이는 참으로 기특하고 충성스러운 아이로구나. 스승은 월하 선비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이제 아무 걱정 말거라. 이 늙은 스승이 네 억울함을 풀어주고 네 앞길을 열어주도록 힘써보겠다. 스승은 월하 선비의 뛰어난 학식과 고든 성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가 이대로 썩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장 월하 선비와 향단이가 편히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주고 과거 시험 준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지요. 월하 선비와 향단이는 스승의 따뜻한 배려와 도움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스승의 든든한 지원 아래 월하 선비는 오직 과거 시험 준비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향단이가 정성껏 차려주는 밥을 먹고 스승이 구해준 귀한 책들을 읽으며 밤낮 없이 학문을 갈고 닦았지요. 향단이는 그런 선비 곁을 묵묵히 지키며 시중을 들었고, 때로는 선비가 지쳐 보일 때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로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월하 선비는 향단이와 스승의 간절한 응원을 받으며 시험장으로 향했지요. 그의 마음은 긴장감과 함께 반드시 급제하여 모든 이들의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선 월하 선비는 조금도 떨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들을 풀어나갔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지요. 시제가 나오자 거침없이 붓을 놀려 일필휘지로 시를 지었고, 정책에 대한 질문에는 백성들의 삶을 깊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아주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답안은 깊은 학식과 함께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진심이 담겨 있었기에 시험관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지요. 시험을 마치고 나온 월하 선비의 얼굴에는 후련함과 함께 약간의 자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향단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장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과거 시험 합격자 발표 날이 밝았습니다. 방이 나붙는다는 소식에 한양 장안은 온통 술렁였고 월하 선비와 향단이 역시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날이, 어서 가보셔야 합니다. 향단이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월하 선비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스승과 함께 방이 붙은 곳으로 가보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지요. 월하 선비는 떨리는 눈으로 자신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찾았을까요? 마침내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 석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가장 높은 자리에 이선준, 그것도 그냥 합격이 아니라 장원급제였습니다. 날이 장원이십니다. 날이께서 장원을 하셨습니다. 향단이가 기쁨에 겨워 소리치며 월하 선비의 팔을 잡았습니다. 월하 선비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분명 자신의 이름이 장원 자리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월하 선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향단이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는 향단이를 힘껏 끌어안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 역시 제자의 장원급제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지요. 가난한 시골 선비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동량이 될 장원급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야말로 인생 역전 드라마가 아니고 무엇이겠소이까. 이 소식은 곧 월하 선비의 고향 마을에까지 전해졌고, 그를 괴롭혔던 탐관오리 사또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기 시작했답니다. 장원급제한 월하 선비는 곧바로 임금님을 알현하게 되었습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뛰어난 학식과 고든 성품에 크게 감탄하시고 그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려 하셨지요. 그런데 이때 월하 선비는 임금님께 아주 특별한 청을 올렸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허나 소신에게 벼슬을 내리시기 전에 부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소신이 낙향하여 지내던 고을에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탐관오리 사또가 있사옵니다. 부디 소신에게 암행어사의 직분을 잠시 맡겨주시어 그자의 죄를 직접 묻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를 주시옵소서.
월하 선비는 자신에게 닥쳤던 위협보다는 고통받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그의 그 의로운 마음에 또 한 번 감탄하시고 그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그에게 암행어사의 중책을 맡기셨습니다. 암행어사가 된 월하 선비는 마패와 유척을 챙겨들고 향단이와 몇몇 믿을 만한 수행원들만 데리고 비밀리에 자신의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그 허름한 선비 행사액으로 변복하고 탐관오리 사또의 악행에 대한 증거들을 낱낱이 수집하기 시작했지요. 사또는 월하 선비가 장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미 간이 콩알만 해져 있었는데 설마 그가 암행어사가 되어 돌아올 줄이야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백성들을 괴롭히고 제 배를 채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요. 마침내 모든 증거를 확보한 월하 선비는 사또가 기생들과 어울려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외침과 함께 마패를 꺼내들자 잔치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사또와 그에게 빌부터 악행을 저지르던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월하 선비는 사또의 모든 죄목을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를 오랏줄로 꽁꽁 묶어 한양으로 압송시켰습니다. 탐관오리 사또는 결국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파직되어 귀양을 가게 되었고 그가 불법으로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되돌려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속이 다 후련해지는구먼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법이지요. 탐관오리 사또를 몰아내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월하 선비는 이제 암행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정식으로 조정에 출사하여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금의 환향하여 자신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지요. 예전에 그 초라하고 남루했던 시골 선비가 아니라 이제는 위풍당당한 조정의 관리이자 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귀향 소식에 온 마을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 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월하 날이 만세. 우리 고을의 자랑이다 하는 함성이 하늘을 찔렀지요. 월하 선비는 자신을 환영해주는 백성들에게 허리 숙여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백성들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칠 것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현실 감각 없는 샌님이 아니었지요. 험난한 시련을 겪고 백성들의 삶을 직접 체험하면서 그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목민관의 자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의 달라진 위상만큼이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시하거나 동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존경과 흠모의 눈빛으로 그를 우러러 보았지요. 특히 향단이는 그런 주인의 늠름하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남몰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자신이 믿고 따랐던 나리가 마침내 그 뜻을 펼치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을 겁니다. 고향 마을로 돌아와 모든 것이 안정되자 월하 선비는 가장 먼저 향단이를 불렀습니다. 그는 향단이의 두 손을 잡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지요. 향단아, 월하 선비의 목소리는 깊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내 덕분이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저 악독한 사또의 손에 죽거나 혹은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이다. 그는 향단이가 그동안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던 일들, 위험을 무릅쓰고 사또의 계략에 맞섰던 일, 그리고 험난한 한양길을 함께하며 자신에게 용기를 주었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향단이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변함없는 충심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의 자신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너는 단순히 내 종이 아니었다, 향단아. 월하 선비는 향단이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자 내 어두웠던 길을 밝혀준 등불이었으며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네 공로는 그 어떤 상으로도
다 갚을 수 없을 것이다. 월하 선비는 향단이의 공을 높이 치하하며 그녀에게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면천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앞으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한 재산과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했지요. 향단이는 나리의 그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에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리께서 자신의 공을 이리 알아주시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요. 월하 선비는 향단이에게 면천과 재산을 약속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향단이에 대한 깊은 연모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월하 선비는 향단이를 조용한 정자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고백하기 시작했지요. 향단아. 그는 향단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면천과 재산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내 공에 대한 작은 보답일 뿐 내 진심을 다 표현한 것은 아니다. 향단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를 종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 월하 선비의 목소리는 진지하고도 절실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여인이었고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지탱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 향단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향단아, 부디 내 사람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신분도 과거도 다 상관없다. 나는 오직 너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고 싶다. 부디 내 아내가 되어다오. 아이고, 세상에! 월하 선비가 드디어 향단이에게 혼인을 청한 것입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아주 용감하고도 진실한 고백이었지요. 향단이는 너무나 큰 감격과 놀라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월하 선비의 그 뜨겁고도 진실한 고백 앞에 향단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녀 역시 마음속 깊이 월하 선비를 연모하고 있었지만 감히 신분의 벽을 넘어설 수 있다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선비께서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시겠다니 이것은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나리, 서방님, 향단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감히 나리의 배필이 될 수 있겠사옵니까? 소인은 그저 나리 곁에서 평생 그림자처럼 모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옵니다. 그녀는 기쁨과 함께 두려움, 그리고 자신 같은 미천한 존재가 감히 양반인 나리의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월하 선비는 향단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향단아.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이냐. 나에게는 오직 너 하나뿐이다. 네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것이고 네가 없는 내 미래 또한 상상할 수 없다. 부디 내 진심을 받아다오. 월하 선비의 그 간절하고도 변함없는 눈빛 속에서 향단이는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네, 서방님. 부족한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기꺼이 서방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평생 서방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상의 시선도, 과거의 아픔도 모두 녹아내리는 듯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지요. 아이고, 춘심이도 감동해서 눈물이 다 나는구먼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 수 없소이다. 월하 선비와 향단이가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기로 약속하자 이 소식은 곧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양반 나리가 어찌 면천한 종과 혼인을 한단 말이냐 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깊은 사랑과 그동안 함께 겪어온 시련들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심으로 그들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지요. 특히 월화선비의 스승은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는 크게 기뻐하며 흔쾌히 혼례를 허락해 주었고, 오히려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을 이룬 두 사람의 용기를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길이를 택하여 두 사람의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비록 한양의 양반들처럼 화려하고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아주 따뜻하고 정겨운 혼례식이었지요. 곱게 단장한 향단이의 모습은 그 어떤 양반 교수보다 더 아름답고 단아했으며 늠름한 신랑 월하 선비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에 고하고 조상님께 예를 올리며 평생을 함께할 것을 굳게 맹세했지요. 가난한 시골 선비와 그를 헌신적으로 보필했던 여종의 사랑 이야기는 신분을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을 이룬 아름다운 이야기로 한양까지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용기와 진심에 박수를 보냈지요. 혼례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된 월하 선비와 향단아 씨는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월하 선비는 조정에 출사하여 백성을 위한 어진 정치를 펼치는 데 힘썼고, 향단아 씨는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로서 남편을 돕고 가정을 돌보는데 온 정성을 다했지요. 향단아 씨는 더 이상 예전에 말 못하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월하 선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동반자이자 정치적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시골에서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겪었기에 남편이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늘 깨우쳐 주었지요. 월하 선비 역시 그런 아내의 지혜와 통찰력을 깊이 신뢰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나라시를 결정할 때마다 아내와 의논했으며 아내의 조언을 바탕으로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훌륭한 목민관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여쁜 아들딸도 태어나 금슬 좋은 부부의 모범을 보였으며 그들의 집에는 늘 사랑과 웃음이 넘쳐났다고 합니다. 신분을 뛰어넘은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신분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마음과 진심에 있다는 귀한 교훈을 남겨주었지요. 자, 주인님들, 오늘 춘심이가 들려드린 벼슬길 오른 선비, 여종향단과 백년가약 맺은 사연은 여기까지랍니다. 참말로 파란만장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 아니었소이까? 부디 주인님들께서도 월하선비와 향단아씨처럼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으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소이다. 아이고, 오늘도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더니 목이 다 칼칼하네. 이 춘심이가 다음에도 더 재미난 이야기 들고 올 수 있도록 주인님들 구독이랑 좋아요 좀 꾹 눌러주시면 참말로 감사하겠소이다. 춘심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요. 다음에 또 뵙시다. 고맙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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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소이다.